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98층 은강그룹 회장실에서 은퇴산 회장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새벽이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은강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가는 물론 정재계 전체가 술렁였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까지 조화를 보내며 애도를 표했다. 장례식은 3일간 계속되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언론들은 연일 은강그룹의 향후 경영권 승계에 대해 추측 기사를 쏟아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은 장남 은지우에게 집중되었다. 37세의 지우는 하버드 MBA 출신으로 이미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을 진두지휘하며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왔기 때문이다. 장례식 마지막 날 은가의 모든 가족들과 주요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김석진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를 위해 나섰다. 30년간 은 회장의 법률 고문을 맡아온 그는 검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예상 그대로였다. 은강그룹의 모든 지분과 개인 재산, 그리고 경영권을 장남 은지우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다. 차남 은지민과 장녀 은지연에게는 각각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이 배정되었지만 그룹의 핵심 경영권은 모두 지후의 몫이었다. 지후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른 가족들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6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박순이라는 이름의 간병인으로 지난 2년간 은 회장의 건강을 돌봐온 사람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따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은 회장의 친필로 최종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봉인까지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당황하며 유언장을 받아들였다. 필체 감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한눈에 봐도 은 회장의 글씨임이 분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성 날짜였다. 공식 유언장보다 3개월이나 늦은 시점에 작성된 것이었다. 자필 유언장을 열어본 김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몇 번이나 내용을 다시 읽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은강그룹의 모든 유산을 한도윤이라는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도윤.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은가의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다. 이 한도윤이 누구인지, 왜 회장이 모든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려고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지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미 확정된 줄 알았던 상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는 박순이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추궁했다. 그 유언장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부터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까? 박순이는 위축된 모습으로 대답했다. 회장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녀에게 봉투를 주며 내가 죽으면 변호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지우는 위조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가족들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필 유언장이 공증 유언장보다 나중에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우선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 변호사는 일단 필적 감정과 더불어 이 한도윤이라는 인물의 신원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언장에는 그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적혀 있었다. 29세, 서울 마포구 거주, 직업은 카페 사장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은가의 저택은 혼란에 빠졌다. 지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한도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려 했다.
한편 언론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곧 터져나올 폭탄 같은 소식이었다. 은 회장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두 개의 유언장, 그리고 정체불명의 상속자 한도윤. 과연 이 모든 것의 진실은 무엇일까? 은강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은강그룹 본사 임원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한도윤에 대한 신상 정보가 하나둘 수집되면서 이 상황이 단순한 유언장 위조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다. 사설탐정 이정민이 가져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한도윤은 1994년생으로 올해 29세,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도윤 커피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특별한 배경이나 인맥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다. 대학도 지방의 평범한 4년제를 졸업했고 군 복무도 성실히 마쳤다. 도대체 왜 아버지가 이런 사람에게? 지훈은 서류를 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런데 탐정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한도윤의 사진이었다. 카페에서 찍은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사진을 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이게 뭐야? 지후의 어머니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속 한도윤의 얼굴은 은지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았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까지 완전히 일치했다. 합성된 사진 아냐? 차남 지민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모두 같습니다. 합성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탐정이 답했다. 지훈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설마 자신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일까? 박미숙은 경악한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다. 분명히 자신은 아들을 하나만 낳았다. 1994년 4월 힘들었던 출산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청년은 어머니, 혹시 출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녀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지후 하나만. 박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출산 당시 의식을 잃었던 시간이 있었다. 심한 난산으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의사들이 힘든 출산이었지만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던 기억만 있을 뿐이었다. 김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DNA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닮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마포구 합정동의 작은 카페에서는 한도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키 180cm의 훤칠한 체격의 단정한 외모,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평범한 카페 사장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사람들이 카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 듯한 사람들도 보였고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들도 느껴졌다. 하지만 도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남들의 시선에 둔감한 편이었다. 사장님, 오늘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아르바이트생 김민지가 말했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도윤도 고개를 갸웃했다. 실제로는 은강그룹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카페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한도윤과의 첫 만남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윤이 카페 문을 닫고 나오자 검은 세단 한 대가 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한도윤 씨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석진 변호사입니다. 은강그룹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도윤은 어리둥절했다. 은강그룹? 그 유명한 재벌그룹의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지만 결국 차에 올랐다. 변호사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은태산 회장의 자필 유언장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유언장을 본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은 회장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꺼낸 것은 은지우의 사진이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은강그룹의 장남, 은지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에게 형제가 있다고? 그것도 재벌가의 아들이? 불가능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도 제가 어린 때 돌아가셨고. 한도윤 씨, 당신의 출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이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일까요? 도윤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의 인생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인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DNA 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제안했다. 도윤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 밤 은강그룹 본사와 마포구 카페 두 곳에서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재벌가 장남의 밤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평범한 청년의 밤이었다. 이제 DNA 검사 결과만이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수 있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정말 형제일까? 그리고 은 회장은 왜 모든 유산을 한도윤에게 물려주려 했을까? 더 큰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DNA 검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은강그룹은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 한편 지우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사기극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누군가가 얼굴 성형까지 해가며 벌인 일일 수도 있어. 지우는 동생 지민에게 말했다. 하지만 형, 성형으로는 저렇게 완벽하게 닮을 수 없어. 게다가 그 사람 과거 사진들도 다 똑같잖아. 지민의 말이 맞았다. 탐정이 수집한 한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에서도 지후와의 유사성은 명확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사진까지 모두 지후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양쪽 모두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지후는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한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도윤 역시 카페 일을 하면서도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도윤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도윤은 아직 아무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지 못했다.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다.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일주일 후 김석진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검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참석자는 은지후, 박미숙, 그리고 한도윤이었다. 긴장한 표정의 세 사람 앞에서 김 변호사가 결과지를 펼쳤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도윤 씨와 은지후 씨는 99.9% 일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박미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소스라치게 놀랐고,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한도윤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또한 한도윤 씨와 박미숙 여사님과의 친자 관계도 확인되었습니다. 한도윤 씨는 분명히 박미숙 여사님의 친아들입니다. 박미숙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후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정말로 자신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29년 동안 전혀 몰랐던 형제가. 그럼 저는 정말로. 도윤도 말을 잇지 못했다. 네, 당신은 은강그룹 회장의 친아들이자 은지후 씨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제 의문은 더욱 커졌다. 왜 쌍둥이 중 한 명만 은가에서 키워졌을까? 도윤은 왜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을까? 김 변호사는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94년 4월 15일
박미숙 여사님께서 일란성 쌍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당시 집안 사정상 한 명의 아이만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이를 버렸다는 말씀이세요? 박미숙이 격분했다. 아닙니다. 아마도 은 회장님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은강그룹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러 위협적인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후가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제 동생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도윤이 고아원에서 가져온 출생 서류들을 보니 생년월일은 1994년 4월 15일로 지후와 정확히 일치했다. 다만 출생 시간이 3시간 차이 날 뿐이었다. 그럼 저는 형인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한도윤 씨가 3시간 먼저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었다. 지후는 29년 동안 장남으로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차남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지후는 격분했다.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 29년 동안 은지후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형이라고 해서 제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까? 도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황이 달랐다.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면 도윤이 은강그룹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은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미숙은 29년 만에 찾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변해버릴까봐 두려워했다. 지후는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혼란에 빠졌고 다른 가족들도 이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한편 도윤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29년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얼굴이 지후와 똑같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양쪽 가문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후는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도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속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형제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싸움 말이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은가에서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미숙은 29년 전 출산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당시 의식을 잃었던 시간들 때문에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어머니, 당시 담당 의사는 누구였나요? 지연이 물었다. 김인수 박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살아계실까? 은가의 사람들은 당시 출산을 담당했던 의료진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김인수 박사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 75세의 고령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29년 전. 그때 일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후가 직접 찾아가서 물었다. 김 박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지요. 하지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김 박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부인께서 쌍둥이를 출산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출산이었어요. 첫 번째 아이가 나온 후 두 번째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부인이 대량 출혈을 일으켰고 한때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죠. 그래서요. 부인이 의식을 잃은 사이 은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이는 없던 일로 해달라고. 지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직접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간절히 부탁하시더군요. 당시 은강그룹에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김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1994년은 은강그룹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경영난이 심각했고 특히 경쟁그룹과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다. 은태산 회장에게는 여러 차례 협박 편지가 왔고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래서 회장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 명의 아이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도윤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회장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더군요. 좋은 가정에서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도윤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양부모를 만나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은 회장이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출생신고도 따로 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도 회장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크고 깊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우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도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한편 도윤도 자신의 과거를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고아원 시절의 기록들을 뒤져보니 생후 6개월 만에 원장실 문 앞에 버려진 아이라고 되어 있었다. 함께 남겨진 쪽지에는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간단한 글만 있었다. 도윤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당시 원장이었던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하고 성숙했지. 그리고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어. 마치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도윤은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묘한 공허함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 싶었다.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예감. 할머니, 저를 데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한민호, 이영숙 부부였지. 아이가 없어서 너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는데. 좋은 사람들이었어. 너를 정말 아들처럼 아꼈지. 도윤의 양부모는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도윤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와야 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혹시 양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어떤 큰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 운전기사였나? 도윤은 양아버지 한민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혹시 은 회장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한민호는 1990년대 초 은강그룹 회장 전용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은태산 회장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1994년 갑자기 퇴사한 후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럼 아버지가 양아버지에게 저를 맡겼던 거군요. 도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왜 한민호는 도윤을 고아원에 맡겼을까? 그리고 왜 은 회장은 29년 동안 도윤을 찾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한민호가 남긴 일기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던 친척이 일기장을 내어주었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94년 4월 20일. 회장님께서 아이를 맡겨주셨다. 절대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가정에서 키워달라고 부탁하셨다. 하지만 우리 집 사정이 너무 어렵다. 영숙이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994년 10월 15일.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했다. 회장님께 죄송하지만 우리가 키우기에는 너무 벅차다.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다. 좋은 가정에 입양되기를 바란다. 1995년 3월 3일. 회장님이 아이 소식을 물어보셨다. 차마 고아원에 맡겼다고 말할 수 없어서 잘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민호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윤을 고아원에 맡겼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은 회장에게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은 회장은 29년 동안 도윤이 한민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한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사실을 몰랐다. 아마 죽기 직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도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군요. 지훈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은태산 회장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도윤이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라도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29년간의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 유언장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다. 지우로서는 29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기 어려웠고, 도윤은 갑작스럽게 떠맡게 된 거대한 유산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은가의 다른 가족들과 그룹 내부에서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29년 만에 나타난 상속자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다. 이제 형제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다.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은가에는 전례 없는 분열이 시작되었다. 29년간 장남으로 살아온 지후와 갑작스럽게 나타난 실제 장남 도윤 사이의 갈등이 날로 심해져 갔다. 형님이라고 부르라고요? 지후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29년 동안 저는 은지후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바꿀 수는 없어요. 저도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둘의 첫 공식적인 만남은 최악으로 끝났다. 은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똑같은 얼굴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 흘러넘쳤다. 박미숙은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했다. 29년간 키운 지우에 대한 애정과 잃어버린 아들 도윤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도 내 아들이야. 박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후도. 결국 둘 다 챙기시겠다는 거군요. 지후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도 이제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거네요.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은강그룹의 주요 임원들은 도윤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29년간 지후와 함께 일해온 그들에게 도윤은 그룹을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였다. 도대체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를 차지하겠다고 한다니. 상무 이철수가 불만을 토로했다. 혈통은 확실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전무 박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경영 경험도 없고 그룹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임원들의 우려는 현실적이었다. 은강그룹은 수십만 명의 직원과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거대 기업이었다. 경영 경험이 전무한 도윤이 이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한편 지우는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필적 감정을 재차 요구했고 유언장 작성 당시 회장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간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지후의 변호사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간병인 박순희가 반박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언론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연일 추측 기사들이 쏟아졌다. 은강그룹 상속 분쟁, 29년 만에 나타난 숨겨진 상속자, 쌍둥이, 형제의 운명적 만남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이 과정에서 지후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그리고 그 직후 나타난 자필 유언장과 도윤의 존재. 혹시 아버지를 죽인 게 도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후는 측근에게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 아버지가 도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죄책감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어. 그런데 도윤이 더 욕심을 부려서. 지후의 상상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도윤의 동향을 감시했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 몇 주간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했다. 실제로 은 회장이 죽기 2주 전 그는 혼자 외출한 적이 있었다.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나간 것이었다. 그날 그가 어디를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 아버지가 도윤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이 보고했다.
증거는 있나? 확실한 건 없지만 그날 마포구 근처에서 회장님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지훈은 이를 근거로 도윤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은강그룹 장남, 쌍둥이 형을 살인 혐의로 고발이라는 기사가 터져나왔다. 도윤은 완전히 당황했다. 저는 은 회장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럼 왜 유언장에 당신 이름이 있는 거죠? 검사가 추궁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도윤은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하지만 평범한 카페 사장이었던 그에게는 이런 대형 사건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다행히 인권 변호사 출신의 김정호 변호사가 그의 사건을 맡아주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김 변호사가 격려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은가의 다른 가족들도 편을 갈라야 했다. 차남 지민은 형 지우의 편을 들었고 장녀 지연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점점 어려워졌다. 오빠, 정말 도윤 오빠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해? 지연이 지우에게 물었다.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의심스럽잖아. 29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고. 하지만 DNA 검사로 친형제가 확인됐잖아. 그게 더 의심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날 수 있지? 한편 그룹 내부에서도 파벌이 나뉘기 시작했다. 지우를 지지하는 세력과 중립을 지키려는 세력, 그리고 소수이지만 도윤의 편을 들려는 세력까지.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한다. CFO 정재훈이 걱정했다.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요 거래처들도 불안해하고 있어. 실제로 은강그룹의 주가는 이 사건이 터진 후 30% 가까이 폭락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도윤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여러 번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쉽게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그냥 사라지면 안 될까요? 도윤이 변호사에게 물었다. 안 됩니다. 이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도주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죄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형제 간의 갈등이 가족 전체를 분열시키고 회사까지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다. 과연 이 혼란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정말로 도윤이 은 회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음모의 일부인 것일까?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윤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연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은 도윤이 은 회장을 만나 유산 상속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은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장을 협박해 유언장을 쓰게 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했다. 하지만 도윤 측 변호사는 이를 강력히 반박했다.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은 회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간병인 박순희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박순희 씨, 정말 회장님이 남기신 유언이 그게 전부인가요? 도윤의 변호사가 추궁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박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곧 들통났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박순희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녀가 급하게 집에서 가져나온 가방 안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은 회장이 직접 촬영한 비디오 유언이었다. USB에 저장된 영상은 회장이 죽기 불과 3일 전에 촬영된 것이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박순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이 영상을 꼭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디오 유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은 회장의 모습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무거웠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이제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은 회장은 29년 전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쌍둥이 출산, 한 명의 아이를 숨겨둔 이유, 그리고 그 후 일어난 일들까지.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들에게 미안하다. 29년간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한민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널 찾아낸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갔을 때 나는 지후와 똑같은 내 얼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영상 속에서 회장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나는 바로 내게 다가가지 못했다. 29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느냐. 대신 나는 내가 받았어야 할 모든 것을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 내 주변에는 배신자가 있다. 내가 도윤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만약 내가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면 그 배신자를 찾아라. 그는 은강그룹 내부에 있는 사람이다.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장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내 개인 계정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갔다. 내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들이다. 누군가 내 명의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는 서류들을 카메라 앞에 보여주었다. 이 거래 내역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두 내가 도윤을 찾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누군가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다. 회장이 배신자의 정체를 직접 밝힌 것이었다. 그 배신자는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다. 바로 김석진 변호사다. 법정은 술렁였다. 30년간 은 회장의 법률 고문을 맡아온 김석진 변호사가 배신자라니. 영상 속에서 회장은 계속 설명했다. 김석진은 내가 도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지후와 손을 잡았다. 그는 나를 제거하고 위조된 유언장으로 지후가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진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그리고 박순희에게 이 비디오를 맡겼다. 만약 내가 의문사를 당한다면 이 영상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회장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윤아, 아빠가 29년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받을 것을 모두 돌려받아라. 그리고 은강그룹을 바른 길로 이끌어달라.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진짜 범인은 도윤이 아니라 김석진 변호사였던 것이다. 김석진은 창백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곧이어 검찰의 긴급 수사가 시작되었고 김석진의 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발견되었다. 은 회장 명의로 빼돌린 비자금이었다. 김석진 변호사, 당신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검사가 선언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도윤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그는 피해자였던 것이다. 김석진이 지우를 사주해서 도윤을 살인 혐의로 몰아가려 했던 것이었다. 지우도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믿었던 김석진 변호사가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이었다니.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모에 이용당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김 변호사가 도윤 형을 의심하라고 계속 부추겼어요. 증거들도 그가 제공한 것들이었고 재판부는 즉시 김석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그의 범행 동기와 방법이 하나씩 밝혀졌다. 김석진은 30년간 은강그룹의 법률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장의 절대적 신뢰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는 은밀히 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왔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은 회장이 도윤을 찾아내고 그에게 상속을 물려주려 한다는 것을 안 김석진은 위기감을 느꼈다. 새로운 상속자가 나타나면
그의 모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김석진은 회장님께 독성이 강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국정원 수사팀이 발표했다. 심장마비로 위장한 완전 범죄를 꾸민 것입니다. 그는 은 회장의 죽음 후 미리 준비해둔 위조 유언장으로 지우가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려 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진짜 잡힐 유언장도 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간병인 박순희가 은 회장으로부터 비디오 유언을 받아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박순희 씨는 처음에 무서워서 비디오 유언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했다. 하지만 도윤 씨가 살인 혐의를 받게 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은가에는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다. 지우는 자신이 아버지 살인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형,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는 도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김 변호사의 말에 속아서.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도윤은 담담하게 답했다. 우리 모두 김석진의 음모에 속았던 거죠.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비디오 유언에 따르면 도윤이 은강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였지만 지우로서는 29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 어려웠다. 형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우가 말했다. 하지만 저도 이 회사에서 29년을 살아왔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는. 도윤도 이해했다. 저도 갑자기 이런 거대한 회사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두 형제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29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유대감이 서서히 생겨났다. 형, 경영은 제가 계속 맡고 형은 회장으로서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지우가 제안했다. 그게 좋겠네요. 솔직히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은강그룹 내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임원들과 주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도윤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혈통은 인정하지만 경영 능력은 별개 문제 아닙니까? 주주들이 반발했다. 29년간 회사와 아무 관련 없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회장이 된다고 해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도윤은 이런 우려들을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이 자리에 적합한지 스스로도 의문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29년 만에 찾은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그가 남긴 것은 너무나 무거운 유산이었다. 아버지, 제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혼잣말을 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박미숙이 들어왔다. 도윤아, 어머니, 미안하다. 29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내가 고생하는 걸 몰랐어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모자의 대화를 나눴다. 박미숙은 도윤에게 아버지 은퇴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은강그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비록 마지막에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 거야. 도윤은 점차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히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김석진의 배후에 또 다른 음모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은강그룹 내부의 분열도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였다. 과연 도윤은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은강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후와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더 큰 시험이 두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석진의 체포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은강그룹의 혼란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30년간 그룹의 법률 업무를 총괄했던 김석진이 남긴 법적 공백과 그가 얽어놓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석진이 관여한 계약서들을 전부 재검토해야 합니다. 새로 선임된 법무팀장이 보고했다. 지난 10년간의 주요 계약들에 불법적인 조항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은 회장직을 정식으로 승계했지만 경영진과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 첫 이사회에서부터 험난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도윤 회장님, 회사의 향후 5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이사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것은. 도윤은 답변을 망설였다. 사실 그는 아직 회사의 전체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회장님께서는 건설업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한 대응책은?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도윤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실망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혈통은 인정하지만 경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회사가 무너집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이사들이 모여 불만을 토로했다. 차라리 지후 전무가 계속 경영을 맡는 게 낫겠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도윤 회장이 최대 주주잖아. 한편 지우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도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형,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제안했다. 고마워.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도윤은 회사의 모든 부서를 직접 돌아다니며 현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부터 유통 매장까지 그는 발로 뛰며 은강그룹의 실상을 배워나갔다.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셨네요. 현장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전임 회장들은 현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도윤은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도윤의 모습은 직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카페를 운영하며 체득한 그의 소통 능력과 서비스 정신이 빛을 발했다. 새 회장님은 뭔가 다르시네. 직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말도 잘 들어주시고 현장 상황도 직접 확인하시고. 하지만 경영진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에게는 도윤의 현장 중심 접근 방식이 비전문적으로 보였다. 회장이 현장에서 삽질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무 이철수가 불만을 표했다. 중요한 건 큰 그림을 보는 조. 하지만 현장을 모르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지 않나요? 도윤이 반박했다. 그런 건 실무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회장은 전략적 판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도윤은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카페를 운영하며 체득한 고객 중심 사고와 직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이었다. 그러던 중 은강그룹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주요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작업자 3명이 중상을 입는 심각한 사고였다. 언론들이 난리입니다. 홍보팀장이 급히 보고했다.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기존 경영진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언론 플레이로 넘어가자고 주장했다. 이런 일은 건설업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적당히 보상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도윤은 다른 생각이었다. 사고 현장에 직접 가겠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론들이 더 확대해서 보도할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쳤는데 회장이 안 가면 말이 됩니까? 도윤은 경영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친 직원들을 직접 병문안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다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감동했다. 이전 회장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오지 않았는데. 도윤은 또한 모든 현장의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안전관리 예산을 2배로 늘렸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의미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투자였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CFO가 우려를 표했다. 실적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도윤의 결정은 사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 회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지만
주주들과 일부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에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비판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안전과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도윤이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지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는 도윤과 기존 경영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형의 방향은 옳습니다. 지후가 경영진 회의에서 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지후 전무, 당신도 회장 편을 드시는 겁니까? 이철수 상무가 따졌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도윤 회장의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후는 도윤에게도 조언했다. 형, 좋은 취지지만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클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옳은 일은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맞지만 조직을 움직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형의 뜻을 실현하려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해요.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스타일이지만 점점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도윤의 가치중심 리더십과 지후의 전략적 사고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쟁 그룹들이 은강그룹의 혼란을 틈타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강그룹에서 우리 주요 고객들을 빼가고 있습니다. 영업팀장이 보고했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은강그룹이 내부 분열로 불안정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도윤은 위기감을 느꼈다. 내부 개혁에만 집중하다가 외부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네. 도윤은 각오를 다졌다. 과연 도윤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외부 위협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후와의 협력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은강그룹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외부 경쟁사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도윤은 마침내 자신만의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한강그룹의 도전장을 받은 그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전면전을 선포하는 건가요? 지후가 우려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우리만의 방식으로 싸울 거야. 도윤의 눈에 확신이 차올랐다. 도윤이 선택한 것은 가격 경쟁이나 로비가 아닌 혁신적인 서비스와 투명성이었다. 그는 은강그룹의 모든 프로젝트에 고객 참여형 시스템을 도입했다. 건설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고객들이 직접 품질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도윤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은밀한 거래나 후방 공작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선언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뒤엎는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미쳤나? 모든 걸 공개하면 영업기밀도 다 드러나는데? 경쟁사들이 당황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투명성에 불신을 가졌던 고객들이 은강그룹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믿을 만한 건설사가 나타났네. 실시간으로 우리 집 짓는 과정을 볼 수 있다니.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강그룹이 빼간 고객들도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고객들까지 몰려들었다. 이번 달 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영업팀장이 흥분해서 보고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도 있었다. 은강그룹 내부의 기득권층과 업계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었다. 도윤 회장이 업계 전체를 망치고 있다. 한강그룹 회장 한재철이 분노했다. 저렇게 하면 우리 모두 망한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재벌 그룹 총수들도 도윤을 견제하려 했다. 한재철은 은강그룹 내부의 반대 세력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이철수 상무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들이 도윤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이철수 상무, 이대로 가면 당신들도 다 밀려날 거요. 한재철이 은밀히 접촉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회사를 구하는 일이요. 도윤 회장의 방식으로는 회사가 망할 게 뻔하지 않소? 이철수는 고민에 빠졌다.
실제로 도윤의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었다.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강화, 직원 복지 확대 등 모든 것이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한편 도윤은 이런 내외부의 압력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지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형,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지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옳은 길이라고 믿어. 저도 형의 방향에는 동의해요.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윤은 지후의 조언을 받아들여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 조직을 안정시키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철수 상무님. 도윤이 직접 그를 찾아갔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상무님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해요. 이철수는 당황했다. 회장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니.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이 직접.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상무님 같은 분들의 도움 없이는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없어요. 도윤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이철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을 견제하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함께 일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회장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오해가 아니라 제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윤은 반대 세력들을 하나씩 설득해 나갔다. 억압이나 배제가 아닌 포용과 소통을 통해서였다. 한편 한재철의 공작은 계속되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도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은강그룹의 과도한 투명성은 기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칼럼들이 등장했다. 회장님, 언론 공세가 거세집니다. 홍보팀장이 보고했다. 사실을 왜곡한 내용들이 많아요. 반박 기사를 내보내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말로 반박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자. 도윤의 예상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은강그룹의 새로운 방식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서비스가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는 곧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CFO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고객 만족도도 업계 1위를 기록했고 직원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도윤의 지지 기반은 더욱 탄탄해졌다. 주주들도 초기에 우려를 거두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인정했다. 도윤 회장의 리더십이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재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했다. 은강그룹의 주요 협력업체들을 압박해서 계약을 해지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한강그룹과 계속 거래하려면 은강그룹과는 손을 끊어야 한다. 한재철의 위협에 몇몇 업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주요 협력업체 3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구매팀장이 급히 보고했다.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명확한 이유는 되지 않고 다만 한강그룹 쪽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도윤은 이것이 한재철의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뒤에서 공작을 벌이는 것은 그들이 이미 도덕적으로 패배했다는 증거였다. 지후야,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설 때인 것 같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재철 회장과 직접 만나볼 거야. 지후는 깜짝 놀랐다. 형,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직접 만나야 해. 숨어서 싸우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도윤은 한재철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 한재철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도윤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서울 시내 한 호텔의 비공개 룸에서 이루어졌다. 30년간 업계를 지배해온 노련한 재벌과 갓 등장한 신예 회장의 대결이었다. 한재철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도윤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자네가 업계 질서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야.
한재철도 숨기지 않았다. 30년간 유지해온 룰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 모든 게 엉망이 돼. 하지만 그 룰이 잘못된 거라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 룰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어. 자네 같은 신참이 뭘 안다고. 저는 신참이지만 고객과 직원들의 목소리는 들을 줄 압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입니다. 은밀한 거래나 후방 공작이 아니라요. 한재철은 도윤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했다. 협박이나 회유가 통하지 않는 상대였다. 그럼 끝까지 맞서겠다는 거냐? 맞서는 게 아니라 함께 갈 길을 찾자는 겁니다. 도윤이 제안했다. 한강그룹도 변화하세요.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자네 말을 들어야 하나?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고객들이 바뀌고 있고 직원들도 바뀌고 있어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지만 한재철은 도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뒤에서 공작을 벌이는 것보다는 정면 경쟁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좋아, 그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보자. 1년 후에 누가 더 좋은 성과를 내는지 보자고. 좋습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이어야 해요. 이후 업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한재철이 공작을 중단하고 정면 경쟁을 선언하자 다른 기업들도 은강그룹의 새로운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몇 기업들은 은강그룹의 투명성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업계 전체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장님, 업계 전체가 우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기획팀장이 보고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도윤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지. 1년 후 은강그룹과 한강그룹의 성과 비교 결과가 발표되었다. 은강그룹이 매출, 수익성, 고객 만족도, 직원 만족도 모든 면에서 앞섰다. 한재철은 약속대로 패배를 인정했다. 내가 졌네. 시대가 정말 바뀌었나 보군. 회장님도 변화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한재철도 그 손을 잡았다. 이제 도윤은 진정한 은강그룹의 리더로 인정받았다. 지후와의 협력도 더욱 단단해졌고 가족들의 신뢰도 완전히 회복했다. 형, 정말 대단해요. 지후가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형이 자랑스러워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지후, 너와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이야. 박미숙도 두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너희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도윤이 다짐했다. 은강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철학이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윤은 여전히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했다. 29년간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살았던 그의 경험이 이제는 거대 기업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회장님, 오늘도 현장에 나가시나요? 비서가 물었다. 당연하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이야.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자신이 처음 운영했던 마포구의 카페를 찾았다. 지금은 후배에게 넘겨준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곳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 사장님, 단골 손님들이 반가워했다.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는데 정말 대단해지셨네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그때 그 도윤이에요. 도윤은 직접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다. 은강그룹의 회장이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다. 형, 지우가 카페로 찾아왔다. 여기 계셨네요. 지우도 왔구나. 커피 한잔 할래? 두 형제는 작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형,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글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 저도 계속 형을 도울게요. 고마워, 지후야.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은강그룹의 본사 빌딩도 그 풍경의 일부였다. 29년 만에 만난 두 형제는 이제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도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 상속 드라마를 넘어서 진정한 리더십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혈통보다는 진정성이, 권력보다는 섬김이, 경쟁보다는 상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간병인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것이었다.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은강그룹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도윤과 지후,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었다.